자, 이제 1095 페이지에 보면은 회계정책 변경이라고 있어요. 회계정책 변경. 회계정책 변경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객관식 시험이나 이런데 그 지문이 자주 등장해요. 그래서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좀 이렇게 꼼꼼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회계정책 변경 1095 페이지에 보시면은 회계정책의 변경, 회계정책이 무엇이냐 이야기해야 되는데, 재무제표를 작성 표시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구체적인 원칙, 여기까지만 일반적으로 이게 바꾸는 게 회계정책 변경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원칙뿐만 아니라 근거, 관습, 규칙, 관행 이런 것들을 바꾸게 되면은 이게 회계정책 변경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IFRS는 거래나 사건 등이 재무제표에 목적적합하고 신뢰성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하므로 기업은 이에 따른 회계정책을 적용하여야 한다. 당연한 이야기죠. 자, 첫 번째 땡이 있는데 그거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줄을 쳤으면 좋겠어요. 예외적으로 이러한 회계정책의 적용 효과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회계정책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기업이 이제 처음으로 제품 판매한 것에 대해서 품질 보증을 1년간 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게 첫 해라 가지고 별로 이용하는 사람도 없고 판매 보증 발생하는 금액도 적어요. 그러면은 원래는 이게 이제 판매 보증과 관련해서 충당 부채를 잡아야 되죠. 근데 금액이 소소할 때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중요하지 않을 때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충당 부채 잡는 거를 충당 부채 잡아야 된다는 그 회계처리 방법을 따르지 않을 수 있어요. 중요하면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러나 중요하지 않으면 따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재무제표를 특정한 의도대로 표시하기 위해서 IFRS에 위배된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것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하더라도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중요하지 않다고 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원래는 이익을 많이 내야 되겠네, 이익을 줄여야 되겠네 이런 의도를 가지고 하면은 그거는 적절한 회계정책이 아니다. 그 다음에 양갈로 1에 경영진의 회계정책 개발해가지고 기업은 이제 기업에 맞는 회계정책을 생각해내야 되고 적용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 기준서 해석서 해가지고 IFRS가 한 70여 개 기준서 해석서가 있는데 그 70여 개 기준서 해석서에 내용이 없는 것들, 규정이 없는 것들이 있겠죠. 그럼 그런 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고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1095 페이지 아래쪽에 박스가 있는데 박스 위에 한편 거래나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IFRS 규정이 없는 경우 경영진은 다음 사항을 순차적으로 참조하여 적용 가능성을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내용상 유사하고 관련된 IFRS의 규정을 참조해야 된다. 그래서 유형 자산에 대한 회계 처리 하려고 하는데 관련된 규정이 없다라고 하면은 유형 자산에 대해서 혹시 다른 기준서나 해석서에 어떤 언급이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개념체계의 자산, 부채, 수익, 비용, 그리고 인식 및 측정 관련 규정. 근본적으로 개념체계에는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참조를 해봐야 된다. 그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096 페이지 보면은 일관성 있는 회계정책 적용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네, 1096 페이지에 일관성 있는 회계정책 적용. 당연하죠. 기업이 한번 재고자산에 대해서 평균법이라는 방법을 선택했으면은 계속해서 재고자산에 대해서 평균법 적용해야 되죠.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 회계정책 변경의 허용 해가지고
양갈로 1. 회계정책 변경이 허용되는 경우. 일관성이 있는 회계정책을 적용해야 되는데 회계정책을 바꿀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동그라미 1은 보면은 IFRS에서 회계정책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기준에 바꾸라고 돼 있으면 바꿔야 되죠. 예. 두 번째, 회계정책의 변경을 반영한 재무제표가 신뢰성 있고 더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예. 지금까지 평균법이라는 방법을 적용해 왔는데 지금 기업 환경이 크게 바뀌어가지고 선입선출법이 더 적절하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선입선출법이 더 신뢰성 있고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바꿔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가로 2에 보면은 회계정책 변경의 예시 해가지고 그래서 인정되는 회계정책에서 또 다른 인정되는 회계정책으로 바꾸는 게 회계정책의 변경이에요. 그래서 땡땡땡 3개 있어요. 그래서 재고자산 그 단위원가를 선입선출법에서 가령 이제 평균법으로 바꾼다. 그 다음에 유형자산, 무형자산 등을 원가 모형에서 재평가 모형으로 바꾼다. 그 다음에 투자 부동산 측정을 원가 모형에서 공정가치 모형으로 바꾼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회계정책 변경에 이해가 되고요. 한편 투자 부동산을 자가사용 부동산으로 용도 변경하는 그런 경우는 용도 변경을 해요. 그래서 자가사용하다가 용도 변경하면은 그거는 회계정책 변경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물의 쓰임새가 바뀌는 그런 상황은 회계정책 변경이 아니에요. 가령 이제 중고차 매매회사에서 임원용으로 사용하던 중고차가 있다. 그럼 그건 유형자산이죠. 근데 임원용으로 사용하다가 요번에 임원이 새 차를 사면서 그 유형자산을 이렇게 매매용 중고차 재고자산으로 돌린다. 그래서 재고자산은 어떤 방법 적용해요? 기본적으로 원가법인데 그게 이제 기말에는 적합법 평가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 상황에 맞는 회계 처리 방법을 적용하는 거지 회계정책 변경은 아닌 거죠. 자, 1097페이지에 보면은 잘못된 회계정책을 적용하다가 기업회계 기준서에 따른 회계정책으로 바로잡는 것은 오류수정이다. 당연하죠. 회계정책 변경이 아니다. 그리고 다음의 경우는 회계정책의 적용에 해당하며 회계정책의 변경이 아니다. 자, 거듭 이야기하지만은 지금 읽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계속 제가 읽어드리는 내용이 객관식 시험이나 이런 데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좀 단단히 좀 보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자, 회계정책 적용에 해당하며 회계정책 변경이 아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실질이 다른 거래에 다른 회계정책을 적용한다. 그래서 예를 든 거를 보면은 건물을 마케팅 부서가 사용할 때는 원가 모형을 적용하였는데 동 건물을 임대로 전환하면서 투자 부동산으로 분류하고 공정가치 모형 적용한다. 마케팅 부서가 사용하면은 이거는 유형자산이죠. 그런데 이거를 임대용으로 사용한다? 그러면 그건 투자 부동산이죠. 그러니까 회계 처리가 다른 게 당연하죠. 그래서 회계정책 변경은 아니죠. 그 다음에 최초 발생 또는 중요하게 된 거래에 대하여 새로운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판매 제품의 보정에 따른 지출이 거의 발생하지 아니하여 지출 시점에 비용 처리했는데 최근 들어 지출이 증가하여 발생주의 방법에 따라 판매 보정 충당 부채를 설정하는 것은 회계정책 변경이 아니다. 네, 지금 읽은 내용을 좀 충분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3. 회계정책 변경의 회계처리 소급법을 적용한다. 회계정책을
회계정책 변경을 하는 경우 변경되는 회계정책을 소급 적용하고 과거 재무제표를 제작성한다. 소급 적용, 그 다음에 과거 재무제표 제작성, 이걸 소급법이라고 하죠. 소급법 적용하는 게 앞에 있었죠. 오류수정 소급법이죠. 회계정책 변경도 소급법이에요. 둘이 공통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1098페이지에 보면은요, 거기에 있는 내용을 이제 과거부터 이제 소급해서 적용한다. 과거 재무제표는 제작성한다. 그래서 소급법 적용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아래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은, 근데, 그 내용을 좀 읽어 드릴 필요가 있네요. 그래서 비교 표시되는 하나 이상의 과거 기간 비교 정보에 대해 특정 기간에 미치는 회계정책 변경의 영향을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의 의미는 기업이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했어도 요구사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요구사항은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한다. 못하겠다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못하겠다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을 추구해 봤지만은 과거 정보가 없다든지 해가지고 소급 적용할 수 없는 그런 경우를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 경우에 실무적으로 새로운 회계정책을 소급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이른 회계기간부터 전진 적용하여 비교 정보를 제작성한다.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이른 회계기간은 단기일 수도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소급 적용이라는 게 과거부터 전부 다 소급해야 돼요. 그래서 뭐 재고자산 회계 처리 방법을 평균법에서 선입선출로 바꿨다라고 하면은 그 재고자산이 등장한 시점부터 소급해가지고 굉장히 오랜 시간 전부터 소급해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수정해 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저 자신이 붙이는 명칭은 이제 완전한 소급이다. 기준서에는 그냥 소급 적용이다 이렇게만 나오는데 그야말로 이제 완전한 소급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옛날 정보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 경우는 적용 가능한 시점부터 이렇게 소급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소급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급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이른 회계기간, 그게 X1년도라고 하면 X1년부터 이렇게 소급 적용해야 된다. 자, 이제 케이스 6을 보도록 할게요. 케이스 6을 보면은요, 이건 좀 긴 문제인데요. 시상사는 X1년에 설립된 회사로서 현재 X4년 결산을 마무리하는 중에 있다. 그래서 회사가 이제 4년밖에 안 된 회사고, 4년밖에 안 된 회사, 이렇게 회계기간이 이렇게 짧은 회사일수록 회계정책 변경이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회사는 설립 시점부터 재고자산의 원가 흐름 과정으로 평균법을 적용하였으며 결산 중인 X4년을 포함한 경영성과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자료를 보면은 손익계산서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X1년, X2년, X3년, X4년에서 뭐 매출 등 수익이 이렇게 있고 매출원가가 여기 좀 있어요. 매출원가는 이렇게 이렇게 기초재고 더하기 단기 매입 빼기 기말재고 이렇게 해서 매출원가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기말재고는 이제 다음 해 기초재고가 돼서 다음 해 이제 매출원가에 영향을 미치죠. 그건 이제 앞에서 오류 수정도 똑같은 메커니즘인 거를 봤죠. 그래서 이제 수익 비용이 요 두 개뿐이고 두 개 차이 단기 순이익이 뭐 6,000원이다. 기초 이익잉여금 설립해니까 빵이고 그래서 X1년 말 기말 이익잉여금이 6,000원이다. 이런 얘기고요. 다음 해에 뭐 매출원가 두 개의 차이만큼 단기 순이익
이렇게 기초이익잉여금이 6,000원이다. 그럼 2차년도 당기순이익하고 합해가지고 2차년도 기말이익잉여금이 이 금액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쭉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예, 이렇게 흘러가고요. 한편 회사는 X4년부터 재고자산 원가 흐름을 앞에서 이제 선입선출법 계속 적용해 왔었는데, 평균법 적용해 왔었는데 선입선출법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각각의 재고자산 평가 방법에서 기말 재고자산 금액은 다음과 같다.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선입선출법 해왔는데 말이 계속 보이네요. 평균법 적용해 왔는데 이걸 선입선출법으로 바꿀 것을 지금 X4년에 와서 검토를 하고 있어요. X4년에 와서 검토를 하고 있다? 이거 회계정책 변경이죠. 회계정책 변경은 소급법이기 때문에 기초부터 선입선출법으로 적용했다면은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게 검토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기말 재고자산 금액이 있는데요. 요것들이 매출원가 계산에 다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래서 가령 이제 X1년은 이제 기말 재고자산이 2,000원이다 이렇게 계산을 평균법 적용해서 2,000원이다 이렇게 했었던 거죠. 근데 만약 지금 X4년 말 현재 검토 중인 선입선출법이라고 최초부터 적용했다면은 X1년 기말 재고는 2,200원이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고, 200원 차이죠. 200원 플러스 되는 효과가 있죠. 예, 플러스 200원 효과가 있죠. 그럼 요걸 이렇게 여기 2,000원이 아닌 2,200원으로 여기 숫자를 200원을 업시키면은 여기는 당기순이익이 플러스 200원 되는 거죠. 플러스 200원. 네, 플러스 200원 되는 거죠. 그리고 요 200원 엎어진 거는 다음 해 초에 매출원가가 돼서 매출원가가 늘어나서 당기순이익에는 직전 연도하고 반대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다음 연도는 요 200원으로 인해서 다음 연도는 마이너스 200원 효과가 있을 거고요. X2년도도 보니까 100원 플러스네요. 그럼 여기 X2년도 기말 재고가 100원 플러스가 될 거고,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플러스 100원 되고, 플러스 100원 된 기말 재고는 다음 해 초 기초 재고가 돼서 당기순이익을 깎아먹게 되고요. 네, 반대 효과를 나타내죠. 이거 앞에 오류수정에서 배운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한 해 플러스면 다음에 마이너스, 한 해 플러스면 다음에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네. 그 다음에 여기도 X3년도 플러스 300원이에요. 그래서 여기 플러스 300원이면은 요 첫 해는 300원이지만은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300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영향을 미치죠. 다음에 X4년도는 보면은 마이너스 400원이에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400 해주면은 당기순이익에는 마이너스 400의 영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X4 기초이익잉여금에 미치는 효과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묻고 있어요. 예, 여기 지금 이렇게 바꾸는 거고, 이렇게 바꾸는 거고, 플러스 200, 플러스 100, 플러스 300, 마이너스 400 이런 거고. 그래서 X4년 기초이익잉여금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일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X1년 기말은 요게 X2년 플러스 200 되면은 다음에 마이너스 200 되고요. X2년에 플러스 100 되면은 다음에 당기순이익에는 마이너스 100의 영향이 있고요. X3에 플러스 300의 영향이 있으면은 X4년 기초에는 마이너스 300의 영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초이익잉여금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인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사실은 이게 숙달되면은 이렇게 앞에 거 다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단기하고 이렇게 전기만 보면 되는데요. 그래서 기초이익잉여금에 미치는 영향은
X4년 기초이익잉여금에 미치는 영향은 정기께 플러스 300, 단기에는 마이너스 300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죠. 그래서 단기에 해야 될 분계는 일단 이익잉여금이 300 줄어야 된다. 그리고 이게 정기 플러스 300이 단기 CGS를 지금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얘는 그대로 지금 요 효과 그대로죠. 요 300이 기초이익잉여금 이렇게 X3년 기말 시점 플러스 300이라고 하면은 X4년 같은 이야기죠. X3 기말이나 X4 기초나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 300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꾼다고 하면은 평균에서 선입선출로 바꾼다고 하면 기초이익잉여금은 플러스 300이 돼야 될 거고요. 단기 CGS는 기초재고 300 플러스로 300은 업이 돼야 되겠다. 그 다음에 단기 X4년도 기말 재고는 400은 감소되는 효과가 온다. 그러면 재고가 400 빠져야 될 거고요. CGS도 같은 금액만큼 변동이 있겠다. 이렇게. 그래서 회계 정책을 평균법에서 선입선출법으로 바꾼다라고 하면은 이게 바꾼 효과를 예전부터 쭉 집어넣어야 되는데 회계정책 변경이 뭐 대표적인 예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이제 재고자산 평가 방법 바꾼다. 그 다음에 유형자산, 무형자산, 원가 모형에서 공정가치 모형으로 바꾼다. 그 다음에 원가 모형 투자부동산을 또 이렇게 원가 모형에서 공정가치 모형 바꾼다. 이런 정도 있는데 재고자산은 특징적인 게 이렇게 예전 거는 계속 플러스 마이너스 또는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계속 반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앞에 거는 생각할 거 없고요. X4년에 생각할 거는 X3년 말 금액의 영향 부분을 반영해 주고요. X3년 말의 영향을 반영하고 그 다음에 X4년 말에 영향을 반영하면은 회계정책 변경 효과에 대한 분개가 다 된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앞에 이제 오류 수정에서 자본 변동표 가운데 이익잉여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 봤었죠. 근데 여기 이제 세 번째 요구사항을 보면은 X4년 재무제표 공시에서 비교 목적으로 X3년 재무제표도 공시하는 경우 자본 변동표에서 이익잉여금을 다음 양식으로 표시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되는가? 요거는 지금 X4년 기준으로 분개를 한 거고요. 비교 표시되는 재무제표는 요거하고 조금 달리 생각할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되느냐? 자, 여기 그 X3년 기초이익잉여금 보고금액이 이렇게 13,000원이다. 13,000원이 어떤 숫자냐면은 X3년도 그래서 X2년도 말 이익잉여금이 13,000원이다. 요게 X3년 기초이익잉여금 13,000원이죠. 지금 요거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X3년 기초 X2년 말 13,000원이다. 네, 요 이야기하는 거고요. 근데 이게 지금 X4년 재무제표를 공시하면서 X4년 회계 변경을 한다? 그럼 비교식으로 X3년을 발표해야 되는데 정기에 발표됐던 X2년 말 그 이익잉여금은 13,000이라고 보고됐었겠죠. 그런데 이 회계정책을 바꾸게 되면은 과거 기간 X1, X2 그 단기 순이익이 바뀌어가지고 요게 13,000원이 아니라 다른 숫자가 보고되어야 되겠죠. 요게 그 X2년 말 기준으로 보면은 얘는 다음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쳐서 소멸되고 X2년 말 기준으로 보면은 얘가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재고자산에 대한 회계정책 변경 누적 효과, 회계정책 변경에 따른 누적 효과가 어떻게 되느냐? 얘는 없어지고 100원만 플러스 100원이 돼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 할 수 있겠죠. 플러스 100원.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기초이익잉여금 X3년도 기초이익잉여금이
13,100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X 3년도 당기순이익이 얼마일까? 앞에서 X 3년도 당기순이익이 얼마였나요? X 3년도 당기순이익이 원래는 8,000원이었거든요. 근데 8,000원인데 회계정책 변경을 하면은 두 개를 생각해 줘야 되죠. 요 8,000원에 X 2년 기말 재고 과대가 여기에 어떻게 영향을 기말 재고를 100원 플러스 해줘야 되는 게 기말 재고를 100원 플러스 해주면 X 3년에 와서 기초 재고가 100원 플러스 돼서 그 매출원가가 100원 늘어나죠. 그래서 여기 8,000원에서 당기순이익 원래 발표했던 8,000원에서 X 2년 말 재고 100원이 업된 게 이게 X 3년 당기순이익에는 독이 되죠. 그래서 이게 100원이 매출원가 계산하는데 이렇게 비용이 커지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X 3년 말 재고는 지금 300원 플러스죠. 그래서 300원 플러스 되는 금액의 효과를 반영해야 되는데 그거는 플러스 30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 3년 말 X 3년도 당기순이익이 당초 발표한 거는 8,000원이지만은 요런 효과를 반영하면은 8,200원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당기순이익이 전기에는 8,000원이다 이렇게 했지만은 X 3년에 플러스 마이너스 효과가 있어서 이게 8,200원이다 요 숫자가 여기 와야 될 거고요. 이렇게 하면은 기말 이익잉여금은 21,300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21,300원이 이제 X4년 기초금액으로 오는 거죠. 기초금액으로 오고 여기 회계정책 누적 효과 이거는 이제 그 비교 표시되는 정기재무제표에 대한 수정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21,300원이 그대로 이렇게 내려오면은 그대로 이렇게 내려오고 그 다음에 X4년도 당기순이익이 어떻게 되는가? X4년도 당기순이익은 당초 발표한 게 당초 임시 결산한 게 9,000원이었죠. 9,000원이었는데 여기 이제 전기에 플러스 300 된 게 여기 마이너스 300 역할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 마이너스 400 한 개 마이너스 400 역할을 할 거예요. 그래서 총 700만큼 빠져야 되죠. 그러니까 700만큼 빠지면은 8,300이라는 숫자에 오겠네요. 그래서 여기 당기순이익은 8,300이라는 숫자가 될 거다. 그래서 기말 이익잉여금은 이런 숫자가 되겠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좀 문제가 길고 앞에서 설명한 것을 충분히 이해해야 이해가 될 그런 문제네요. 1101페이지 케이스 7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M 상사는 X 1년 기초 취득한 건물 10만원짜리인데 이걸 원가 모형을 적용하여 정액법 상각하였다. 한편 M 상사는 X 2년 중 건물에 대한 회계정책을 재평가 모형 적용으로 변경하였다. 요구사항을 보면은 다음 각각의 독립된 상황에 대해 X 2년 중 필요한 분개를 제시하시오. 다음 법인세 효과는 무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보면은 이 건물이 유형자산인 경우 단 재평가 모형에서 잔고금액 수정은 감가상각 누계액을 전액 제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건물이 유형자산이라는 거죠. 이게 유형자산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 유형자산이고 이거를 원가 모형에서 유형자산 같은 거 이제 재평가 모형이라고 하죠. 이렇게 바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X2년에 바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X1년에 취득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X1년에는 그 원가 모형 적용했는데 X2년부터
재평가 모형 적용하기로 결정을 한 거고, 예, 이러한 변경을 뭐라고 하나요? 회계정책 변경이죠. 회계정책 변경은 그 최초 이 건물을 취득한 시점부터 소급 적용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소급 적용하기 위해서는 X2년 초 기준으로 그 누적 효과를 생각해 봐야 돼요. 예, 누적 효과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원가 모형이다. 재평가 모형이다. 예, 두 경우에서 X2년 초 기준으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일단 건물이 원가 모형 10만원이고 이게 이제 X1년 초에 취득했어요. 이게 10년 정액법 상각, 그래서 매년 감가상각을 10,000원 했겠죠. 그래서 X1년에 10,000원의 감가상각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에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에 영향을 미쳤어요. 이익잉여금은 이제 X1년 감가상각비 이야기하는 거죠. X1년 감가상각비.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이 10,000원 계산되고 그리고 감가상각비 이렇게 10,000원 계산했죠. 그래서 이익잉여금이 X2년 초 기준으로는 10,000원 차감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평가 모형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재평가 모형 최초에 이게 10만원에 취득했다고 이야기하고요. 네, 건물 10만원, 현금 10만원 이렇게 처리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가상각을 하겠죠. 그래서 감가상각을 하는데 이제 10,000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 10,000원 그 다음에 이게 전액제거니까 감가상각 누계액을 없애주고 건물을 없애주겠죠. 그래서 한꺼번에 하면은 이렇게 건물 10,000원 이렇게 없애주고 여기까지 하면 건물이 90,000원이 되죠. X1년 말 건물의 공정가치는 99,000원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재평가 모형에서 건물이 99,000원 되기 위해서는 건물을 9,000원 올려주고 이걸 OCI 이익으로 9,000원 인식하겠죠. 이렇게 하면 건물이 99,000원이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재평가 모형의 경우는 건물이 99,000원이다. 공정가치하고 같은 99,000원이다. 감가상각 누계액은 빵이다. 감가상각비 계산한 거는 같은 금액이었다. 그 다음에 X2년 초 기준으로 보면은 OCI 누계액이 이걸로 인해서 OCI 누계라는 자본이 생기죠. 그래서 자본 금액이 플러스 금액이 이제 9,000원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X2년 초 기준으로는 이러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누적 효과부터 먼저 분계에 넣어 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자, 건물을 1,000원 빼야 되고 그 다음에 누계액 10,000원 빼야 되고 감가상각 누계액 10,000원 차감해 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효과는 똑같고 OCI 누계액이 90,000원 올라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OCI 누계액이 9,000원 올라가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X2년 초 기준에 누적 효과가 아니라 누적 효과라고 하죠. X2년 초 기준에 누적 효과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X2년 초 기준으로 최초부터 재평가 모형을 적용했다면은 X2년 초 금액이 재평가 모형 이 금액이겠다. 이렇게 요 분계를 넣으면은 요런 금액으로 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X2년 분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X2년에는 역시 감가상각을 해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감가비를 99,000원에 대해서 이제 9년 남았죠. 그래서 11,000원을 9년간 11,000원을 감가비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
11,000원 이렇게 되겠죠. 근데 개천액 제거한다고 했으니까 누계액을 없애고 또 건물을 11,000원 없애줘야 되겠죠. 그러면 직접 이렇게 건물을 11,000원 없앤 거하고 똑같겠죠. 그 다음 이렇게 하면은 건물이 얼마가 되나요? 99,000원에서 88,000원으로 오게 되겠죠. 근데 이제 X 2년 말의 공정 가치가 84,000원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건물 88,000원짜리를 84,000원으로 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4,000원만큼 떼면서 뭔가 평가 손실을 잡아줘야 되는데 이전에 OCI 플러스 금액이 있죠. 그러니까 OCI 마이너스 금액으로 손실을 반영하면 되겠고 이거를 손실로 인식하면 되겠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유형자산인 경우 기초 시점으로 그 회계정책을 바꾸는 기초 시점으로 이렇게 회계 변경 누적 효과에 관한 분개를 하고 그 다음에 X 2년 분개를 해주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 되겠습니다. 자, 방금 이제 질문은 이 건물이 유형자산인 경우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 건물이 투자 부동산인 경우 어떻게 해줘야 될 것이냐 그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그래서 투자 부동산은 건물이 투자 부동산이었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건물이 투자 부동산이다. 그래서 투자 부동산 X 1년 초에 취득해서 이거를 원가 모형 적용하다가 X 2년에 공정가치 모형으로 생각을 바꿨다고 이야기하죠. 공정가치 모형으로 이런 공정가치 모형으로 생각을 바꿨다고 해요. 그러면은 공정가치 모형인 경우 자, 공정가치 모형인 경우에 투자부동산 공정가치 모형인 경우에 유형자산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기본적으로 감가상각 안 하죠. 평가손익을 인식하고 공정가치로 평가손익을 인식하고 그 공정가치 평가손익에 감가상각까지 포함된 개념으로 그렇게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투자부동산 공정가치 모형인 경우에는 감가상각 없이 그 공정가치 변동만 반영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제로 시점에 X 1년 초에 취득해서 투자부동산 얘를 10만원에 인식했다. 근데 X 1년 말에 공정가치가 99,000원이다. 그럼 건물을 1,000원 떼버리고 평가손실을 1,000원 인식하죠. 그래서 건물이 99,000원에 올 거고요. 평가손실만큼 감가상각비가 아니라 평가손실 금액만큼 손실이 반영돼서 이익잉여금이 줄었을 거죠. 그래서 이러한 차이가 있다. X 2년 초 기준으로. 그래서 일단 누적 효과를 반영하면은 건물을 1,000원 떼준다는 거죠. 건물을 1,000원 떼주고 그 다음에 누계액 감가상각 누계액 필요 없죠.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 10,000원 필요 없으니까 10,000원 떼버리고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이 9,000원 더 올라가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익잉여금을 9,000원 더 올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누적효과 계산이 된 거고요. 이제 X 2년 말 공정가치로 이렇게 변경해 주면 되죠. 여기까지 해서 99,000원짜리 였는데 얘를 84,000원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99,000원을 84,000원으로 바꿔주려면은 15,000원 건물을 떼고 이걸 단기 평가 손실로 반영하는 거죠. 투자부동산 평가 손실이라고 15,000원을 반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구사항 1에 양갈로 1, 2를 살펴봤습니다. 그 뒤에 요구사항 두 번째를 보도록 할게요. 요구사항 두 번째를 보면은 위1 각각의 경우에 X2년 비교식 재무제표인 X1년 재무제표가 소급하여 재작성되는지에 관해
다음 빈칸에 답하시오. 네, 요번 질문은 뭐냐 하면은 X2년 도의 재평가 모형 또는 공정가치 모형으로 바꿨다는 거죠. 그래서 바꾼 경우에 X2년 비교 재무제표로 표시되는 재무제표, X1년 재무제표죠. 그래서 X1년 그 재무제표, X2년에 비교 표시되는 X1년 재무제표가 수정되어야 되는가, 제작성 표시되어야 되는가를 묻고 있어요. 그래서 자, 이 건물이 유형자산이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원가 모형 적용했는데 X2년에 재평가 모형을 적용한다. 그럼 이거 소급하는 거죠. 그래서 소급하기 때문에 비교 표시되는 X1년 재무제표 재작성해야 된다. 재작성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회계정책의 소급, 회계정책의 변경에 속하고 회계정책의 변경은 재무제표 소급 제작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소급해서 재무제표를 제작성해야 된다. 자, 이 건물이 투자부동산이다. 그래서 원가 모형에서 공정가치 모형으로 바꿨다. 이 경우에 재무제표를 제작성해야 되는가? 네, 제작성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 회계정책 변경이고 이거는 소급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이 건물을 영업부서에서 사용하였으나 X2년 초부터 임대 목적에 사용하였다. 이건 뭐예요? 영업부서에서 사용한다. 이런 뭐예요? 건물이. 이게 유형자산 이야기하는 거죠. 유형자산. 그 다음에 X2년 초부터 임대 목적에 사용하였다. 임대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유형자산이라고 하지 않죠. 임대 목적에 사용하면은 투자부동산이죠. 이거는 투자부동산.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용도가 바뀌었다는 거죠. 용도가 바뀌게 되면은 거기에 맞는 회계 처리를 해줘야 되죠. 이게 회계정책 변경이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재무제표 제작성이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비교 표시되는 X1년 재무제표 다시 수정할 필요가 없다. 왜 그러냐? 이거는 회계정책 변경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그냥 단순한 용도 변경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예. 이제 그 1103 페이지에 보시면은요. 1103 페이지에 보시면은 거기에 법인세 관련한 이야기가 있어요. 법인세 관련한 이야기. 법인세 관련한 이야기. 그래서 이제 회계 변경이나 오류 수정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과거 이익잉여금이 수정돼요. 네, 과거 이익잉여금이. 방금 전에도 투자부동산 원가 모형에서 투자부동산 공정가치 모형으로 바꾼다. 또는 유형자산 원가 모형에서 재평가 모형으로 바꾼다. 이러면은 이익잉여금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바뀌는 이익잉여금에 대해서 법인세를 어떻게 인식해 줘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좀 보면은요. 자, 1103 페이지 양갈로 3 회계 변경 또는 오류 수정에서 법인세 이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 줄 보면은 회계 정책의 변경이나 오류 수정으로 인하여 회계상 자산 또는 부채 기준액과 세무상 기준액의 차이가 있으면은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를 인식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줄에 그러나부터 보면은 그러나 만약 법인세 변경 누적 효과 등을 단기에 반영하는 수정 붕괴를 세법에서 인정한다고 가정하면 회계와 세무에서 자산 및 부채의 차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다만 단기에 인식한 이익잉여금 증감에 대해 단기법인세의 반영, 단기법인세라고 하는 게 미지급법인세를 조정해 주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1104 페이지에 example 3이 있어요. 그래서 example 3을 보면은 회계정책 변경에서 법인세를 어떻게 고려해 줄 것이냐. 그래서 자, 재고자산 원가 흐름 가정을 이 선입선출법에서
X3년부터 평균법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각 재고자산 평가 방법에 따른 X2년 말 재고자산 금액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선입선출법 적용해서 직전년도 말 재고자산 금액이 3,000원이었어요. 근데 원래부터 평균법이라는 방법으로 바꾸려고 해요. 그래서 평균법이라는 방법으로 바꾸면은 그 직전년도 말 재고자산 금액이 33,000원으로 변경된다는 거죠. 그래서 분개를 하면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런 변경은 뭐예요? 회계정책의 변경이죠. 그래서 회계정책의 변경은 소급해서 재고자산이 최초에 있을 때부터 이렇게 소급해서 쭉 적용을 하면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이렇게 플러스 되면 다음에 마이너스 되고 이렇게 쭉쭉 없어지죠. 그래서 올해 영향을 미치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직전년도 말 재고자산 금액, 그것만 이제 올해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래서 여기 직전년도 말 이렇게 종전 방법, 그 다음에 변경하려고 하는 방법에 따른 기말 재고자산 금액이 나와 있고요. 그러면은 일단 요 차이를 반영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기초 X3년 기초 기준으로 자산 부채 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그냥 법인세 고려 전으로 분개를 하면은 일단 바꿔주면은 단기 기초 재고자산 금액이 늘어나고, 기초 재고자산이 증가하는 거는 단기 매출원가가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매출원가를 증가시켜 줘야 되고요. 그리고 직전년도에 이렇게 바꾼 방법에 따르면은 재고자산이 더 커가지고 이익잉여금이 더 커졌겠죠. 단기순이익이 커졌겠죠. 그래서 그게 이익잉여금에 가 있죠. 그래서 이익잉여금을 늘려줘야 된다. 이런 분개를 해줘야 돼요. 그런 분개를 해줘야 되는데, 만약 이러한 그 회계 변경을 그 세법에서도 용인해 주느냐, 세법에서도 용인해 준다라고 하면은, 여기 법인세 이렇게 세율 30%라고 가정했는데, 법인세 부담이 이렇게 증가한 300원에 대해서 30% 하면은 90원만큼 원래 법인세 부담이 생기는 거죠. 작년 법인세는 이미 신고가 끝났기 때문에 작년 법인세 다시 어떻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원래 이제 법인세를 더 부담해 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세법에서도 요거를 용인한다라고 하면은 차이가, 세법에서도 용인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미지급 법인세라고 그 90원을 인식하면 되겠어요. 세법에서도 용인한다라고 하면은 미지급 법인세 이렇게 하고, 이 미지급 법인세 상대 과목 법인세 비용 될 텐데 그 작년에 대한 거니까 2월 이익잉여금이 부담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2월 이익잉여금 얘를 90원 감소시키고 미지급 법인세 90원 이렇게 인식하면 되겠다는 거죠. 근데 이게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러한 변경을 세법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세법에서는 이러한 변경을 용인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를 인식해 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기는 이연법인세 부채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겠고요. 상대 과목으로 2월 이익잉여금 이렇게 반영해 주면 되겠다는 이야기 할 수 있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챕터 23 회계변경과 오류 수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